3. 양파 한 뿌리. 그루셴카는 소보르나의 공장 근처 시내의 번화가에 살았는데 상인 미망인 모로조바의 집 마당에 있는 크지 않은 목조 곁채를 빌려 쓰고 있었다. 모로조바의 집은 겉보기에는 아주 볼성사납고 크기만 한 낡은 2층짜리 석조 건물이었다. 거기에는 늙은 노파인 여주인이 자기 못지않게 나이가 든 조카 딸 둘을 데리고 외롭게 살고 있었다. 마당의 곁채를 세놓을 만큼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듯 벌써 4년쯤 전에 오직 자신의 친척이자 그루셴카의 공개적인 후견인인 상인 삼소노프의 비위를 맞추려고 그루셴카를 자기 집에 들였던 것이다. 사람들 말에 의하면 질투심 많은 노인이 처음에 자신의 귀염둥이를 모로조바 집에 들어앉힌 것은 노파가 예리한 눈으로 새 거주자의 행실을 감시해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말 얼마 안 가서 예리한 눈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결국 모로조바는 그루셴카와 만나는 일조차 드물었을 뿐더러 나중에는 그녀를 감시한답시고 성가시게 하는 일도 없어졌다. 사실 노인이 현의 어느 도시에서 18살짜리 소녀를 곧잘 겁을 먹거나 수줍음을 타고 슬픈 얼굴로 생각에 잠겨있는 듯한 가늘고 여인 소녀를 이 집으로 데려온 지도 벌써 4년이 지났으니 그때 이후로 많은 세월이 지난 셈이다. 하지만 이 소녀의 내력에 대해서라면 우리 도시에서는 아는 바가 없었고 말도 제각기 다 달랐다. 최근에 와서도 별 달리 알아낸 것이 없었으며 많은 이들이 4년 만에 뛰어난 미인으로 변해버린 이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금에 와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그저 17살짜리 소녀가 무슨 장교라는 어떤 사람에게 기망을 당하고 그러곤 그 즉시 그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소문만이 나돌 뿐이었다. 장교는 그곳을 떠난 다음 어딘가에서 결혼을 했지만 그루셴카는 치욕과 빈곤을 떠맡게 되었다고 한다. 그나저나 들리는 말로는 그루셴카가 자신의 노인 덕분에 빈곤에서 구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원래부터 점잖은 집안, 그러니까 무슨 성직자 집안 출신이어서 무슨 무소속 보제이거나 그 비슷한 종류의 사람의 딸이었다고 한다. 자, 그런데 4년 만에 모욕감에 젖은 감수성이 예민한 가엾은 고아 소녀가 발그스레한 뺨에 풍만한 몸을 지닌 러시아의 미녀로 대담하고 결단력 있는 성격에 오만하고 뻔뻔스러우며 돈맛을 알아버려 축제에 여념이 없는 인색하고 신중한 여자로 변해버렸으니 들리는 소문으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재산도 상당히 모았다고 한다. 그나저나 단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만 다들 확신했다. 즉 그루셴카에게 접근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 그래서 그의 후견인인 노인을 제외하면 4년을 통틀어 그녀의 호감을 샀다고 자랑할 만한 위인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녀의 호감을 얻으려고 적지 않은 사냥꾼들이 달려들었으며 특히 최근 2년 동안에는 더 그랬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시도는 하나같이 수포로 돌아갔고 어떤 구애자들은 성깔이 있는 젊은 여인의 단호하고 냉소적인 반격 덕분에 심지어 부끄러울 만큼 희극적인 창변을 당하고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이 젊은 여인이 특히 최근 한 해 동안에 게셰프트, 이 사업을 뜻하는 유대어입니다. 게셰프트라 불리는 것에 뛰어들어 이 방면에 굉장한 재능을 보였다는 것도 다들 알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많은 이들이 그녀를 진짜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녀가 고리대금을 한 건 아니었지만 예를 들면 표드로 파블로비치와 동업으로 얼마 동안 1루블당 10코페이카, 그야말로 헐값에 다량의 어음을 사들였다가 그중 어떤 어음을 팔아서 10코페이카당 1루블의 이득을 취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일이었다. 그런데 다리가 몸이 편치 않았던 데다가 최근 1년 동안 그 다리마저 영 못쓰게 된 호라비 삼소노프는 다 큰 아들들에겐 폭군이었고 어마어마한 백만장자의 인색하고 완고한 사람이었지만 또한 자신의 비후견인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독설가들이 그 당시 떠들어댄 바 정조대와 족쇄를 채우고 단식을 시키며 사육했을 정도였구만 이제는 그 비후견인 앞에서 꼼짝달싹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루셴카는 삼소노프에게 자신의 정조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심어줌으로써 그에게서 해방될 수 있었다. 이 노인은 대단한 수완을 갖춘 데다가 이제 오래전에 고인의 몸이 되었지만 역시나 남다른 성격의 소유자였고 무엇보다도 돌처럼 단단하고 인색이기 때문에 그루셴카에게 완전히 맛이 가서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이었지만 그녀한테 목돈은 떼주지 않았으며 설령 그녀가 그를 완전히 버리겠다고 윽박을 질렀더라도 여전히 완고한 온고집으로 남아있었을 것이다. 그 대신에 푼돈을 떼주곤 했는데 이 일이 알려졌을 때는 다들 아연실색했다. 너라는 여자가 완전 꽝은 아니니까 라면서 그는 그녀에게 8천 정도를 떼주면서 말했다. 네 손으로 한번 굴려봐라. 하지만 예전과 마찬가지로 매년 받는 생활비 말고는 죽을 때까지 나한테서 땡전 한 푼 못 받을 테고 게다가 유산도 너한테는 땡전 한 푼 안 줄 거다. 그러고는 정말로 자기 말을 실천에 옮겼다. 죽으면서 평생 동안 자기 집 하인처럼 부리던 아들들과 며느리들, 손자, 손녀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었고 유언장에서 그루셴카에게는 아예 이런 방구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나중에 가서야 알려졌다. 미천을 굴리는 방법에 대해서라면 그루셴카에게 제법 도움이 되는 충고를 해주었고 일의 요령을 가르쳐준 셈이었다. 그런데 표드로 파블로비치 까라마조프가 원래 게셰프트를 계기로 우연히 그루셴카와 관계를 맺었다가 결국엔 자기도 놀랍게 그만 그녀에게 홀딱 빠져 완전히 앞뒤 분간도 못하게 됐을 때 그 무렵엔 이미 오늘내일 하던 삼소노프 노인은 아주 신나게 비웃어댔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루셴카가 자신의 노인과의 관계에 있었을 만큼은 그와 알고 지낸 시간 내내 심지어 그의 진심으로 완전히 솔직했다는 점인데 이 점에서 그가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사람인 듯했다. 아주 최근에 갑자기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마저도 사랑에 빠졌노라고 하면서 나타나자 노녀는 비웃음을 멈추었다. 오히려 한 번은 그루셴카에게 진지하고 엄격한 충고를 했다. 만약 아버지와 아들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영감을 골라라. 하지만 저 야비한 영감이 반드시 너와 결혼하고 사전에 미리 얼마간의 재산이라도 너의 명의로 해준다는 조건이어야 한다. 대의와는 놀지 마라. 미래가 없는 놈이니까. 바로 이것이 늙은 호세칸이 그루셴카에게 친히 남겨준 말이었으니 그 당시 그는 이미 조만간 죽을 것을 예감하고 있었으며 이 충고를 남기고 5달 후에 곧바로 죽었다. 여기서 살짝 지적해둘 것은 비록 우리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그루셴카를 상대로 한 까라마조프 부자의 터무니없고 기형적인 연적 관계를 알고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녀가 그들 둘, 즉 노인과 아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은 그 당시로는 극히 드물었다. 심지어 그루셴카의 두 하녀마저도 훗날 재판장에서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가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를 집안으로 받아들인 건 오직 죽이겠다고 협박하니 무섭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그녀에게는 하녀가 둘이었는데 한 명은 그녀의 생가에서 데려온 아주 늙은 식모로서 병들고 거의 기무거리나 다름없었고 그 손녀는 젊고 발랄한 20살 남짓한 처녀로서 그루셴카의 몸종 노릇을 했다. 그루셴카는 아주 인색한 생활을 했고 세간도 아주 초라한 편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방이 3칸밖에 없었고 거기에는 원래 여주인이 갖다 놓은 오래된 20년대 풍의 마호가니 가구들이 있었다. 라키친과 알로시아가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미 땅거미가 짙게 깔려 있었지만 방에는 아직 불도 켜져 있지 않았다. 그루셴카는 자기 거실에 등받이가 딸린 마호가니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이미 오래전에 다 해지고 구멍이 뚫린 가죽을 씌운 딱딱하고 불성사나운 소파였다. 그녀의 머리 밑에는 침대에서 가져온 하얀 솜베개 2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위로 하고 두 팔로 머리를 받친 채 몸을 쭉 뻗고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꼭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검은 비단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는 그녀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가벼운 레이스 모자를 쓰고 있었다. 어깨는 삼각형의 레이드 쇼를 들이우고 커다란 황금빛 브로치를 여민 상태였다. 아닌 게 아니라 그녀는 정말로 누군가를 기다리느라 애가 죽겠다는 듯 다소 창백해진 얼굴에 바싹바싹 타는 입술과 눈을 하고서 오른쪽 발끝으로 초조하게 소파의 팔걸이를 툭툭 치며 누워있었다. 라키친과 알로시아가 나타나자마자 작은 소동이 일어난성 싶었다. 그루셴카가 소파에서 잽싸게 일어나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며 누구일까
라고 외치는 소리가 현관에서부터 들려왔다. 하지만 손님들을 맞이한 처녀는 즉각 주인 마님에게 대답을 주었다. 그분이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세요. 상관없는 분들이에요. 도대체 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라키치는 알로시아의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가면서 중얼거렸다. 그루셴카는 아직도 놀라움에 가시지 않는 표정으로 소파 옆에 서 있었다. 짙은 아마빛의 수많은 머리채가 갑자기 숄 밑으로 빠져나와 그녀의 오른쪽 어깨로 떨어졌지만 그녀는 손님들의 얼굴을 살펴보고 이게 누구인지 확인하기까지는 그것을 알아채지도 바로잡지도 않았다. 아, 너였어? 라키트카? 라키트카 라키치의 예칭입니다. 너 때문에 깜짝 놀랐잖아. 같이 온 사람은 누구야? 누구와 함께 온 거야? 맙소사, 이게 누구야? 알로샤를 뜯어보더니 그녀가 감탄을 내질렀다. 자, 어서 촛불을 좀 밝히라고 해. 라키치는 집안의 일을 처리할 권리를 가진 아주 막역하고 가까운 사이라도 되는 양 그리낌 없는 태도로 말했다. 촛불이라. 물론 촛불을 밝혀야지. 페냐, 이 양반한테 촛불을 갖다 주라. 그래, 참 기막힌 시간에 저분을 모시고 왔지 뭐야. 그녀는 다시 감탄을 내지른 뒤 알로샤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거울 쪽으로 몸을 돌려 두 손으로 재빨리 자신의 머리채를 다듬어 밀어넣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쩐지 불만족스러운 듯 했다. 왜? 나 때문에 비위라도 상했나? 라키치는 금세 그의 모욕감마저 느끼면서 물었다. 너 때문에 깜짝 놀랐어, 라키트카. 그냥 그것뿐이야. 그루셴카는 미소를 지으면서 알로샤 쪽으로 몸을 돌렸다. 나를 무서워 말아요, 사랑스러운 알로샤. 당신이 와서 기뻐 죽겠는걸. 이렇게 뜻밖에 찾아와 줄 줄이야. 어쨌거나 라키트카, 난 너 때문에 깜짝 놀랐어. 나는 미차가 들이닥친 거라고 생각했지 뭐야. 얼마 전에 그에게 거짓말을 해놓고서 내 말을 믿겠노라고 굳은 약속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간단히 내가 거짓말을 했거든. 그에게 쿠지미치 삼소노프의 이름과 부칭입니다. 그에게 쿠지미치 즉 나의 영감집에 가서 저녁부터 밤까지 그와 함께 동계산을 할 거라고 말했거든. 어쨌거나 매주 영감집에 가서 저녁 내내 계산을 하긴 하니까 말이야. 방문을 잠가두고서 그는 주판을 두드리고 나는 앉아서 장부에 기록을 하는데 영감은 오직 나 한 사람만 신뢰하거든. 미차는 내가 또 거기 간 줄 알고 있지만 실은 이렇게 집에 틀어박혀 있었어. 멍하니 앉아 이제나 저제나 소식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페냐가 당신들을 집으로 들인 거야. 페냐, 대문으로 가서 문을 열고 주위를 둘러봐. 혹시 어딘가에 대위가 있지는 않은지, 어쩌면 몸을 숨기고서 살펴보고 있는지도 모르잖아. 무서워 죽겠어 정말. 아무도 없어요,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 지금 다 둘러봤어요. 저도 시시각각으로 구멍 쪽으로 다가가서 살펴보고 있어요. 저도 무섭고 불안해 죽겠어요. 덧문은 잘 잠겼더냐, 페냐? 커튼도 치면 좋겠는데. 그래, 이젠 됐어. 그녀는 직접 무거운 커튼을 쳤다. 안 그러면 불빛을 보고서 얼씨구나 날아들 테니까. 알로샤, 당신의 형 미차가 알로샤, 오늘은 정말 무서워. 그루셴카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는데 불안에 떨면서도 왠지 어떤 희열이라도 맛보는 것 같았다. 왜 하필 오늘 미첸카가 무섭다는 거지? 라키친이 물어보았다. 그 사람한테 겁을 먹다니. 너가 피리를 불면 춤이라도 덩실덩실 출 양반을. 그러니까 말했잖아. 소식을. 황금같이 귀한 소식을 하나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따라서 미첸카는 지금 아예 필요가 없다니까. 게다가 내가 미치 집에 간다고 한 말도 믿고 있지 않아.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필경 지금쯤 자기 집, 저 표도로 파블로비치 집의 정원 뒤쪽에 죽치고 앉아 내가 오진 않을까 망을 보고 있겠지. 하지만 거기 있다면 이리로 오지는 않을 테니까 차라리 그게 더 낫단 말이야. 쿠지미치 집으로 정말 달려갔다 왔고 미차가 나를 바래다 주기까지 했는데 자정까지 앉아 있을 테니 자정에 다시 와서 나를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말했어. 그래서 그는 떠났고 나는 영감집에서 10분 정도 앉아 있다가 다시 이리로 왔으니 아이 정말 무서웠어. 그를 보게 될까봐 뛰어왔다니까. 그런데 어딜 가리고 그렇게 차려입었대? 너가 쓰고 있는 그 모자 너무 괴상하지 않아? 너야말로 괴상한 놈이야, 리키친. 귀한 소식 하나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잖아. 소식이 오면 당장 일어나 날아갈 건데 때마침 너희들이 여기서 나를 본 거야.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위해 이렇게 차려입은 거라고. 도대체 어딜 간다는 거야? 너무 많은 걸 알면 빨리 늙는 법이야. 기가 막히는군. 아주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군. 너가 이러는 건 처음 보는 걸
무도회라도 가는 것처럼 빼입고 있으니 원. 그러면서 라키치는 그녀를 훑어보았다. 무도회에 대해서 참 많이도 아시는가 보군. 그럼 너는 많이 알아? 나라면 무도회를 보기는 했어. 3년 전에 쿠지마 쿠지미치가 아들을 결혼시킬 때 합창단석에서 봤단 말이야. 아니 라키트가. 그런데 내가 왜 지금 너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에 이런 공장님이 있는데 말이야. 이쪽이야말로 진짜 손님이지. 알로시아, 이 봐요. 이렇게 당신을 보고 있으면서도 믿기지가 않아요. 맙소사, 어쩜 우리 집에 올 생각을 다 했대. 솔직히 말하자면 기대는커녕 생각도 못했어요. 이전에도 당신이 오리라간 꿈도 못 꿨지. 비록 지금은 시간이 적절치 못하지만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기뻐 죽을 지경이야. 소파에 앉아요. 자, 이리로. 그렇게. 당신은 나의 초승달이에요. 사실 난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에이, 라키트카. 너가 이 사람을 어제나 그저께 데리고 왔다면 좋았잖아. 뭐 지금도 기쁘지만 어쩌면 그저께보다는 지금이 더 좋을 수도 있겠네. 이런 순간에. 그녀는 사뿐히 소파에 앉더니 알로사 옆에 나란히 자리를 잡고서 정말 환히 작약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기뻐했으니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녀의 눈은 타올랐고 입술에는 웃음이, 선량하고 즐거운 웃음이 가득했다. 알로샤는 그녀의 얼굴에서 이렇게 선량한 표정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그는 어제, 실제로는 그저께가 맞답니다. 본문에는 어제 되어 있는가 봐요. 그는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본 적이 별로 없었으므로 그녀에 대해 막연히 무섭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어제는 까체리나 이바노브나에 대한 그녀의 표독스럽고 교활한 행동 거지에 끔찍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터라 이제 갑자기 그녀에게 완전히 다른 뜻밖의 존재를 발견한 것 같아 아주 놀라울 따름이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슬픔에 잔뜩 짓눌려 있긴 했지만 그의 눈은 어쩔 수 없이 주의 깊게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몸집도 어제와는 완전히 딴판으로 무척 좋아져 있었다. 어제처럼 말을 할 때 일부러 달짝지근하게 구는 것도 전혀 없었고 지나치게 나긋나긋하고 판에 박은 듯한 몸동작도 찾아볼 수 없었으니 모든 것이 단순하고 소박하며 그녀의 몸동작 또한 활발하고 시원시원하고 믿음직스러웠지만 어쨌거나 몹시 흥분해 있긴 했다. 맙소사, 오늘은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네 정말. 그녀가 다시 종알거렸다. 무엇 때문에 내가 당신을 보고 이렇게 기뻐하는지 알로시아 나도 모르겠어. 왜냐고 물어도 모르겠다니까. 정말로 무엇 때문에 기쁜지 모르는 거야? 라키친이 씩 웃었다. 전에는 무엇 때문인지 나를 붙잡고 이 사람을 데려오라고 꼭 데려오라고 그렇게 졸라댔으니 무슨 목적이 있었던 것이야? 전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사라졌어. 그런 순간이 아니라고.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겠다 이 말이야. 이젠 나도 좀 착해졌거든. 리키트카 너도 앉아. 리키트카 왜 서 있는 거야? 아 벌써 앉았나? 하긴 리키투시카, 이것도 라키친의 애칭입니다. 리키투시카가 자신을 잊어버릴 양반은 아니지. 자 알로샤 저 사람 좀 봐. 저기 우리 맞은편에 앉아있군. 잔뜩 삐쳐서는 말이야. 왜 내가 자기는 그냥 두고 당신한테 먼저 앉으라고 권했냐 이거야. 아이 우리 리키트카는 걸핏하면 삐친다니까. 삐치는 애는 1등이야. 그루셴카가 웃기 시작했다. 성질 부리지 마 라키트카. 이제 나는 착한 여자거든. 아니 당신은 왜 슬픈 모습으로 앉아있어 알료세치카. 내가 무서워서 그래? 즐겁게 웃으면서 그녀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쟤는 괴로운 일이 있거든. 성진을 안 시켜줬으니까. 라키친이 꽉 목소리를 깔고 말했다. 성진이라니? 쟤의 장로가 썩는 냄새를 풍겼어. 썩는 냄새라고? 무슨 헛소리를 찌끄리는 거야. 하여튼 더러운 소리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났군. 입 다물어 바보 같으니. 나 말이야. 알로샤 당신 무릎에 좀 앉게 해줘. 자 이렇게. 그러면서 그녀는 갑자기 냉큼 툭 튀듯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응석꾸러기 고양이처럼 웃으면서 그의 무릎 위로 올라가 오른손으로 부드럽게 그의 목을 휘감았다. 내가 당신을 즐겁게 해줄게. 신앙심 돈독한 우리 꼬마 양반. 아니 정말로 내가 당신 무릎 위에 좀 앉아있어도 괜찮겠어? 아니면 화낼 거야? 명령만 하면 곧장 뛰어내릴게. 알로샤는 잠자코 있었다. 그는 사부작대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가만히 앉아있었고 명령만 하면 곧장 뛰어내릴게 라는 말을 듣긴 했지만 꼭 얼어붙어 버린 양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예를 들어 자기 자리에서 음탕하게 눈을 굴리고 있는 라키친이 기대하거나 상상할 수 있을 법한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의 영혼의 거대한 슬픔이 그의 마음속에서 생겨날 수 있을 법한 모든 감각을 삼켜버렸으며 만약 그가 이 순간 스스로에게 완전히 해명할 수 있었다면 지금 자신이 온갖 유혹과 시험에 맞설 수 있을 만큼 몹시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음을 스스로 알아챘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영혼 상태가 아주 흐릿하고 모호하며 슬픔이 줄고 그를 짓누르고 있건만 그럼에도 그는 어쨌거나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마음속에 생겨난 하나의 새롭고 이상한 감각에 놀라고 있었다. 이 여자, 옛날 같으면 여자에 대한 가진 몽상에 젖을 때 그의 마음속에 번득이기만 했다면 공포를 낳았을 이 무서운 여자가 이제는 그를 놀라게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그가 그 누구보다도 두려워했고 그의 무릎 위에 앉아 그를 껴안고 있는 이 여자가 지금은 갑자기 그의 내부에서 완전히 다른 뜻밖의 특수 감각을 불러일으켰으니 그것은 그녀를 향한 아주 위대하고 아주 진정 어린 예사롭지 않은 어떤 호기심의 감각이었고 이 모든 것에는 이미 어떤 두려움도 예전과 같은 공포도 손톱만큼도 없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고 또 그를 어쩔 수 없이 놀라게 했던 것이다. 헛소리는 이제 그만 짓거려 라키친이 소리쳤다. 차라리 샴페인이나 내와 나한테 빚진 게 있잖아. 샴페인이나 내와 나한테 빚진 게 있잖아. 너도 잘 알겠지? 정말로 빚이 있긴 하지. 내가 저 사람한테 알로시아 당신을 꼭 데려오면 그 대가로 만사 제쳐놓고 샴페인부터 내오겠다고 약속했거든. 어디 샴페인을 굴려볼까? 나도 마실 거야. 페냐 샴페인을 가져와. 미차가 두고 간 병이 있잖아. 냉큼 가져와. 나는 구두체지만 그래도 샴페인을 내놓겠어. 하지만 라키트카, 너한테 내놓는 게 아니야. 너는 버섯이고 이 사람은 공작 도련님이거든. 지금 이 내 영혼은 딴 일로 가득 차 있지만 어쩔 수 없지. 너희들과 함께 마시겠어. 한판 떠들썩하게 버리고 싶거든. 아니 도대체 지금이 어떤 순간이란 거야? 저쪽에서 온다는 소식은 또 뭐고 물어봐도 될까? 아니면 비밀인가? 라키치는 다시 호기심을 보이며 끼어들었는데 끊임없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괄시와 핀잔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말이다. 에이, 비밀은 무슨 너도 알고 있는 일이야. 그루셰카가 갑자기 염려스럽다는 듯 말했는데 라키친 쪽으로 고개를 돌리느라 알료사에게서 약간 몸을 떼긴 했지만 여전히 그의 무릎 위에 앉아서 손으로 그의 목을 껴안고 있었다. 장교가 오는 거야, 라키친. 나의 장교가 말이야. 장교가 온다는 얘기는 나도 들었지만 벌써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건가? 지금 모크로야에 있는데 거기서 이쪽으로 급히 소식을 보낼 거래. 조금 전에 받은 편지에 그렇게 직접 썼던 걸.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얼씨구 왜 하필 모크로야에 있대? 이야기하자면 길어. 그리고 너한텐 이 정도면 됐어. 그러니까 지금 미첸카는 으라 그 사람은 알고 있어? 아니면 몰라? 뭘 알겠어? 전혀 몰라. 만약 알게 된다면 당장 죽여버릴 거야. 사실 나는 지금 이런 건 전혀 무섭지 않아. 그의 칼도 지금은 무섭지 않단 말이야. 입 다물고 있어, 라키트카. 나한테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이름도 꺼내지 말라고. 그는 내 마음을 완전히 뭉개버렸어. 이 순간에는 그런 건 조금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여기 알로셰치카에 대해서라면 생각해 볼 수 있지. 알로셰치카를 보고 있으면 이봐, 날 보고 웃어주고 즐거워해.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기쁨을 보고 웃어달라고. 정말로 미소를 짓네, 미소를. 어쩜 이리도 눈길이 상냥할까. 나 말이야, 알로샤. 당신이 그저께 일 때문에 그 아시 때문에 나한테 화가 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정말 개나 다름없었어. 어쨌거나 역시 그렇게 된 게 잘 된 거야. 그건 물론 고약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잘 됐어. 그루셴카가 갑자기 생각에 골몰한 듯이 웃으던데 그 미소 속에는 갑자기 뭔가 잔인한 기운이 언뜻 스쳤다. 미차말로는 그 아씨가 그년을 채찍으로 후려 갈겨야 해요 라고 외쳤다더군. 그때 나는 그 아씨에게 아주 심한 모욕을 주었지. 그 아씨가 나를 불러놓고 초콜릿으로 살살 유혹하면서 나를 눌러버리고 싶어 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된 건 잘 된 일이야. 그대가 씩 웃었다. 지금 무서운 건 당신이 화가 났으면 어쩌나 하는 것뿐이야. 이건 정말로 그래. 갑자기 라키친이 심각하게 놀라면서 끼어들었다. 아니, 이 여자는 알로시아, 햇병아리 같은 너가 정말로 무서운가 봐. 너한테는 라키트카, 이 사람이 햇병아리겠지. 정말로 너한테는 양심이라는 게 없으니까. 정말. 이봐, 난 이 사람이 진심으로 좋아. 정말이야. 알로시아,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거 믿을 수 있지?
하이고 수치심이나 눈꽃만큼도 없는 여자라니까?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알렉세이 사랑 고백을 하고 있어. 그럼 뭐가 어때서 정말로 사랑한다니까? 그럼 그 장교는 모크로에서 온다던 황금 같은 소식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아하, 여자란 늘 이런 식이라니까? 나한테 신경 부리지 마라 기특하. 그루셴카가 발끈하며 말을 받아줬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 말이야. 내가 알로시아를 사랑하는 건 다른 방식으로야. 사실 알로시아, 전에 너한테 교활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 맞아. 나 말이야, 난폭하고 저질스러운 여자이지만 뭐 그래도 어떤 때는 알로시아, 당신을 나의 장심처럼 바라보곤 해. 줄곧 이제는 나같이 더러운 여자를 경멸하는 게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 그저께 그 아씨 집에서 나와 이리로 달려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 오래전부터 나는 당신에 대해 이런 생각을 했어. 알로시아, 미차도 알고 있어. 그에게 말했으니까. 미차도 내가 그런 줄 알고 있고 당신이 믿든 말든 어떨 때는 정말로 알로시아, 당신을 바라보면 부끄러워져. 줄곧 나 자신이 부끄러운 거야. 어떻게 언제부터 당신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고 기억도 안 나지만. 페냐가 들어와서 탁자 위에 쟁반을 내려놓았는데 거기에는 마개를 뽑은 술병과 술을 가득 따른 술잔 3개가 놓여 있었다. 샴페인이 나왔군. 라케친이 소리쳤다. 흥분해서 제정신이 아닌 거야.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 술 한잔 들이키면 춤이라도 추겠는걸. 어라 이런 것도 제대로 할 줄 모른다니. 그가 샴페인을 살펴보면서 덧붙였다. 부엌에서 노파가 술을 따른 다음 병마개도 없이 술병만 덜렁 가져와서 미지근하잖아. 뭐 하는 수 없지. 그는 탁자 쪽으로 다가가서 술잔을 들더니 단숨에 쭉 들이켜고서 다음 잔을 따랐다. 샴페인을 맛볼 일은 좀처럼 드물거든. 혀로 입가를 닦으면서 그가 말했다. 자, 알로시아, 잔을 들고 과시를 해봐. 그나저나 무엇을 위해서 마신다지? 천국의 문을 위해서? 잔을 들어 그루샤. 그루셴카의 칭입니다. 너도 천국의 문을 위해서 마시는 거야. 천국의 문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녀가 잔을 들었다. 알로시아는 자기 잔을 들고 한 모금을 마신 뒤 다시 내려놓았다. 역시 마시지 않는 게 낫겠어. 그가 조용하게 미소 지었다. 그렇게 허풍을 떨더니 라키친이 소리쳤다. 뭐 그렇다면 나도 안 마시겠어. 그루셴카가 말을 받았다. 마시고 싶지 않아 한 병 다. 라키트카 너가 마셔. 알로시아가 마시면 그때 나도 마시도록 하지. 오냐 응석 받아주느라 신이 났군. 라키친이 약을 올려댔다. 쟤의 무릎 위에는 잘도 앉아서 말이야. 쟤는 슬퍼서 그런다 치고 너는 왜 그래? 쟤는 자신의 하나님한테 반역한다고 소시지도 냉큼 먹어 치울 태세였지.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저 친구의 장로가 죽었어. 조시마 장로. 그 성자 말이야. 조시마 장로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루셴카가 소리를 질렀다. 맙소사, 난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 그녀는 경건하게 성호를 그었다. 맙소사, 내 이게 무슨 짓이람? 지금 이 사람이 무릎에 앉아있다니. 그녀가 갑자기 깜짝 놀란 듯 소리를 지르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무릎에서 내려와 소파로 옮겨 앉았다. 알로시아는 놀라워하면서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얼굴이 어쩐지 환해진 것 같았다. 라키친 하고 그가 갑자기 큰 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나의 하나님한테 반역한다 어쩐다 하면서 나를 놀리지는 말아줘. 너한테 나쁜 마음을 품고 싶지도 않고 너도 좀 착하게 굴었으면 해. 나는 너가 절대로 가진 적이 없는 그런 보물을 잃어버렸고 따라서 너는 지금 나를 이러쿵저러쿵 판단할 수 없는 몸이야. 차라리 여기 이분을 봐. 이분이 나를 얼마나 가엽게 여겨주는지 봤지. 나는 사악한 영혼을 찾기 위해 여기로 왔어. 내가 저열하고 사악했기 때문에 나 자신이 그런 쪽으로 이끌렸던 것이지만 정작 나는 여기서 진실한 누나를 발견했어.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보물 같은 영혼을. 이분은 지금 나를 가엽게 여겨주었어.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 나는 지금 당신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은 지금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었어. 알로시아는 입술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다. 그는 말을 멈추었다. 꼭 너를 구원이라도 해준 것 같군. 라키친이 표독스럽게 웃었다. 저 여자는 너를 꿀꺽 잡아먹을 생각이었어. 알기나 해? 그만둬 라키트카. 갑자기 그루셴카가 벌떡 일어섰다. 두 사람 다 입 다물어. 지금 모든 것을 말해줄 테니. 알로시아, 당신도 입 다물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조용한 말을 들으면 부끄러워서 미치겠고 또 왜냐하면 나는 착하지도 않고 못된 여자니까. 난 원래 그런 여자라니까. 하지만 라키트카, 너도 입을 다물어. 왜냐하면 너는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을 잡아먹으려는 비열한 생각도 했지만 지금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지금은 전혀 그게 아니야. 너의 말은 정말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아, 라키트카. 그루셴카는 이 모든 얘기를 하면서 예사롭지 않을 정도로 흥분하고 있었다. 어렵쇼. 정말 둘 다 미쳐서 가관이군. 라키치는 놀랍다는 듯 그들 둘을 유심히 보면서 씩씩거렸다.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야. 그야말로 정신병원에 떨어진 것 같아. 둘 다 기진맥진해서 곧 이제 울기 시작하겠군. 그래, 난 울기 시작할 거야. 울고 말고. 그루셴카가 말했다. 이 사람이 나를 누나라고 불렀어. 나는 앞으로도 이걸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다만 라키트카, 내가 비록 못된 여자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나는 양파 한 뿌리를 준 적이 있단 말이야. 양파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젠장맞을. 다들 정신이 완전히 나갔어. 라키치는 그들의 열광에 놀란 나머지 기분이 상해서 심술을 부렸는데 비록 흔히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서 자신의 영혼을 전율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이 때마침 딱 맞아 떨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도 말이다. 그러니까 라키치는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극히 예민하게 이해할 줄 알았지만 가까운 사람들의 감정과 느낌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거칠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그는 아직 젊어 경험이 부족한 탓이었고 부분적으로는 거의 어마어마한 이기주의 탓이기도 했다. 이봐 알료세치카 하고 그루셴카가 갑자기 그를 보면서 초조하게 웃어댔다. 라키트카에게 내가 양파 한 뿌리를 준 적이 있다고 의시했지만 당신한테는 의시되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겠어. 당신한테는 다른 목적을 갖고 이 이야기를 해줄까 해. 이건 그저 우화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좋은 우화인데 내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지금 우리 집에서 식모일을 하는 나이 라트로나에게서 들은 이야기야. 이런 얘기야. 옛날 옛적에 참 못되고도 정말 못된 아줌마 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만 죽었답니다. 죽고 나서 보니 아줌마는 그동안 착한 일을 단 한 가지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마들이 아줌마를 붙잡아서 불바다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자 아줌마의 수호천사가 가만히 있어서 생각했지요. 하나님께 말씀드릴 만한 무슨 착한 일이 저 아줌마한테 없을까 하고요. 마침 기억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저 아줌마는 텃밭에서 양파를 뽑아 거지 여인에게 준 적이 있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너는 바로 그 양파를 들고 가서 불바다 속에 그녀에게 내밀되 그녀가 알아서 붙잡고 기어 나오도록 해라. 만약 그녀가 저기 불바다에서 나올 수 있다면 낙원으로 가도 좋지만 만약 양파가 끊어진다면 그녀는 지금 있는 그곳에 남게 되리라. 천사는 아줌마한테로 달려가서 양파를 내밀었습니다. 자, 아줌마 어서 붙잡고 올라와요. 그러면서 천사는 아줌마를 조심스럽게 잡아당겨서 마침내 거의 다 끌어올렸는데 그러자 호수에 있던 나머지 죄인들이 아줌마가 저리로 끌려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는 다들 그녀와 함께 나가려고 그녀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줌마는 참 못되고도 못됐기 때문에 그들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끌어올려 주는 거야. 너희들이 아니라 이건 내 양파지. 너희들 게 아니야. 그녀가 이 말을 하기가 무섭게 양파가 툭 끊어져 버렸답니다. 그리고 아줌마는 불바다 속으로 떨어져 오늘날까지 타고 있어요. 천사는 울면서 떠나갔답니다. 자, 이런 우아야 알로샤. 내가 바로 이 아주 못된 아줌마이기 때문에 달달 외웠지. 라키트카한테는 양파를 준 적이 있다고 의시되지만 당신한테는 달리 말하겠어. 평생 동안 기껏해야 무슨 양파 한 뿌리를 주었을 뿐이고 이게 내가 한 착한 일의 전부이다 하고 그러니 나를 칭찬하지도 말고 알로샤 나를 착한 여자라고 생각하지도 말아줘. 나는 사악한 여자 참 못되고도 못된 여자야. 그런데도 칭찬을 하면 부끄러워지니까 에이 내친김에 완전히 고백을 해야겠네. 들어봐 알로샤. 나는 당신을 우리 집에 너무 불러들이고 싶어서 라키트카에게 당신을 나한테 데려오라고 몹시 졸랐고 그러면 25루블을 주겠다고 약속했어. 잠깐 라키트카 있어봐. 그녀는 재빠른 걸음으로 탁자 쪽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더니 지갑을 꺼냈고 이어 거기서 25루블짜리 지폐를 꺼냈다. 에이 허튼 수작이야 허튼 수작이라고 잔뜩 열을 받은 라키친이 소리쳤다. 수당을 받으란 말이야 라키트카. 제 입으로 부탁했으니까 설마 거절하진 않겠지? 그러면서 그녀는 그에게 지폐를 휙 집어 던졌다. 거절할 리가 있나? 라키치는 곤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씩씩하게 부끄러움을 감추면서 목소리를 깔고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하는 게 수지 맞는 일인걸. 바보는 똑똑한 사람한테 이익을 주라고 존재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입 다물고 있어 라키트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전부 너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 구석에 앉아 입 다물고 있어. 너는 우리들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입 다물라고. 아니 내가 너희들을 좋아할 이유가 어디 있어. 라키치는 이제 더 이상 분함을 감추지도 않고 톡톡 쏘아댔다. 25루블짜리 지폐는 호줍니 속에 쑤셔 넣었는데 알로시아 앞에서 이러는 게 정말 부끄러웠던 것이다. 원래 알로시아 몰래 나중에 돈을 받을 속셈이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 이제는 바로 이 수치심 때문에 분해 죽을 지경이었다. 이 순간까지 그는 그루셴카가 자기한테 어떤 권력 같은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아무리 톡톡 쏘아대도 그녀에게 대들지 않는 편이 차라리 요령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도 화가 나고 말았다. 사람을 좋아하려면 뭐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너희 둘이 나한테 뭘 해줬다고 좋아하느냐고? 너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하도록 좀 해봐. 여기 알로샤처럼 말이야. 무엇 때문에 제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고 또 제가 뭘 보여줬다고 너는 이렇게 난리법석이야? 그러자 그루셴카는 방 한가운데 서서 열을 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히스테릭한 음조마저도 들려왔다. 입 다물어라 기특가. 너는 우리 얘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나한테 너라고 반말하지 마. 너가 그러는 거 용납할 수 없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반말을 하는 거야. 정말 여기 구석에 앉아서 나의 머슴처럼 입 다물고 있으란 말이야. 지금은 알로시아, 당신 한 사람한테만 모든 걸 솔직히 말해줄까 해. 내가 어떤 년인지 당신이 알도록. 라키특가가 아니라 당신에게 말하는 거야. 나는 당신을 파멸시키고 싶어서 알로시아. 이건 정말이야. 그러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니까. 얼마나 그러고 싶었으면 당신을 데려오라고 라키특가를 돈으로 매수해버리기까지 했어.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을까? 알로시아,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나한테 몸을 돌려 눈을 내리깔고 지나가지만 나는 당신을 지금까지 100번은 봤고 모든 사람들한테 당신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 당신의 얼굴이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거든. 저 사람은 나를 경멸해. 나를 거들떠도 보지 않겠지. 라고 생각했지. 결국 이런 감정마저 들자 스스로도 놀랍더라고. 아니 내가 왜 저런 꼬마 녀석을 무서워하는 거지? 싶어서. 그놈을 콱 잡아먹고 비웃어 줄 테다 싶었던 거야. 열을 받아도 톡톡히 받았던 거야.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곳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더러운 꿍꿍이 속을 품고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 번화에게 간다는 건 감히 말도 꺼내지 못해. 아니 그런 건 아예 생각도 못해. 이런 쪽이라면 나한테는 오직 영감 하나만 있지만 나는 그에게 묶인 몸이고 팔린 몸이야. 사탄이 우리를 엮어주었으니까. 하지만 그 영감 말곤 다른 남자는 아무도 없어. 그런데 당신을 보면서 마음먹었지. 저 녀석을 잡아먹자. 잡아먹고 비웃어주자. 이봐 내가 얼마나 사악한 개인지. 이런 년을 당신은 누나라고 부른 거야. 그런데 지금 나를 모욕했던 사람이 왔어. 나는 앉아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를 모욕한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 5년 전 쿠지마가 나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 나는 이렇게 앉아서 누가 나를 볼까봐 내 소리를 들을까봐 사람들한테서 몸을 숨기고 있었어. 바싹 여위고 어리석었던 나는 이렇게 앉아서 흐느끼느라 몇날 밤을 잠도 못 자고 생각에 골몰했던 거야. 나를 모욕한 그 사람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분명히 다른 여자와 함께 나를 비웃고 있겠지. 그를 보기만 하면 언제든 만나기만 하면 정말로 톡톡히 복수해 줄 테다. 그 사람에게 꼭 복수를 하고 말 테다 라고. 어두운 밤이면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면서 줄곧 이 생각을 곱씹으면 내 마음을 일부러 갈기갈기 찢고 이런 도끼로 마음을 달래는 거지. 정말 톡톡이 복수를 해줄 테다. 어둠 속에서 이렇게 외치곤 했던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정작 나는 그에게 아무 짓도 하지 못할 거다. 그는 지금쯤 나를 비웃고 있을 거다. 어쩌면 까맣게 잊어버려서 기억도 못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들면 침대에서 마룻바닥으로 몸을 던져 힘없는 눈물을 쏟아내며 날이 셀 때까지 흐느끼고 또 흐느끼는 거야. 아침 무렵 일어날 때는 개보다 더 사악해져서는 온 세상을 집어삼키는 기쁨에 차있지.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나는 미천을 모으기 시작했고 인정머리 없는 여자가 되었고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똑똑해지고 뭐 이랬을 것 같지. 응? 천만의 말씀. 온 우주를 통틀어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아는 사람 없지만 밤의 어둠이 내리면 여전히 5년 전 계집아이처럼 이따끔씩 쓰러져 이를 갈며 밤새도록 우는 거야. 두고 보자. 내 톡톡이 갚아주고 말 테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 다 들었지? 뭐 그렇다면 지금의 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해? 한 달 전 나에게 갑자기 바로 이 편지가 왔는데 호라비가 된 몸으로 오고 있다. 나를 보고 싶다는 거야.
그때 숨이 탁 멎더니 맙소사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군. 그가 와서 내게 휘파람만 휙 불면서 나를 부르면 그러면 나는 강아지처럼 그에게로 기어가겠구나. 얻어맞은 죄인인 양.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나 스스로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나는 비열한 년인가? 아닌가? 그에게 달려갈 것인가? 아닌가? 그러자 요 한 달 내내 얼마나 분했던지 상태가 5년 전보다 더 나빠졌어. 알로샤, 내가 정말 제 분을 못 이기는 난폭한 여자라는 걸 이제는 알겠지. 당신한테는 전부 다 사실대로 얘기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달려가지 않기 위해서 미차를 갖고 놀았어. 입 다물고 있어 라키트카. 나를 심판하는 건 너희 몫이 아니야. 너한테 말한 게 아니라고. 나는 지금 너희들이 오기 전까지 여기 누워 기다리면서 생각했고 나의 운명을 전부 결정했지만 너희들은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결코 모를 거야. 그러니까 알로시아, 당신의 아시한테 그저께 일로 화를 내지 말아달라고 말해줘. 세상을 통틀어 그 누구도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어. 그래서 나는 오늘 그리로 갈 때 칼을 품고 있을지도 몰라. 이건 아직도 결정을 못했어. 이렇게 애처로 말을 늘어놓고서 그루셴카는 갑자기 참지 못해 말을 채다 끝내지도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소파 위에서 베개로 몸을 돌려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알로샤는 자리에서 일어나 라키친에게로 다가갔다. 미샤 하고 그가 말했다. 화내지 마. 이분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도 화는 내지 마. 지금 이분의 말 들었지? 인간의 영혼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안 되는 법이야. 좀 더 자비로워야 된다고. 알로시아는 마음속 깊이 참을 수 없는 격정을 느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무엇든 말을 해야 했기 때문에 리키친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었다. 만약 리키친이 없었다면 혼자서라도 외치기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리키친의 냉소적인 시선을 보자 알로시아는 갑자기 멈칫했다. 아까 사람들이 너를 내 장노라는 실탄으로 장전해 놨더니 이제는 내가 내 장노라는 실탄을 나한테 발사하는 거로군. 하나님의 사람 알로셴카. 라키친이 정오에 찬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웃지 마 라키친. 비웃지 말라고. 고인에 대해서 말하지 마. 그분은 이 땅에 존재했던 그 누구보다도 더 높은 존재였어. 이렇게 외칠 때 알로세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나는 너에게 심판관의 자격을 말하려고 일어선 게 아니야. 나야말로 피고 중에서도 가장 고약한 피고니까. 이분 앞에서 나는 누구냐고? 나는 파멸하기 위해 이리로 왔고 까짓것 될 대로 되라 쳇 이라고 말하곤 했는데 이건 내가 속 좁은 놈이라서 그런 거야. 하지만 이분은 5년 동안 괴로워하면서도 그 첫사람이라는 분이 찾아와 진실된 말을 하자마자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잊고 울고 있는 거야. 이분을 모욕한 사람이 돌아와 이분을 부르고 있고 이분은 그 사람이 한 모든 일을 용서하고 기쁨에 찾아 서둘러 그 사람에게 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 칼은 품고 가지 않을 거야. 절대로. 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해. 너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미샤, 나란 놈은 정말 그렇지 못하다고. 나는 오늘 지금 이 교훈을 얻었어. 이분의 사랑은 우리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는 거야. 이분이 지금 이야기한 것을 전에도 이분한테서 직접 들은 적이 있어? 아니, 없을 거야. 만약 들었다면 오래전에 모든 것을 이해했을 테니까. 그저께 모욕을 당한 다른 여인, 그 여인도 이 여인을 용서할 거야. 사정을 알기만 하면 용서할 거야. 알기만 하면. 이분은 아직 영혼의 안정을 찾지 못하니까 안타깝게 여길 줄 알아야 해. 어쩌면 이 영혼 속에 보물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니까. 알로사는 여기서 입을 다문 건 숨이 막혀왔기 때문이다. 라키치는 열애밭이 어쩔 줄 몰랐지만 그 와중에도 놀라워하며 바라보았다. 그는 이토록 조용한 알로샤가 이런 장광성을 늘어놓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자, 여기 변호사 날이 납셨다. 그러니까 너는 이 여자한테 반한 거야. 그렇지?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보나 우리의 단식 수도성 양반이 너한테 홀딱 반해버렸다는군. 너의 승리야. 그가 능글맞은 웃음을 흘리면서 말했다. 그르셴카는 베개에서 고개를 들고 알로샤를 바라보았는데 지금 흘린 눈물 때문에 갑자기 부어오른 듯도 싶은 얼굴에 감동에 젖은 미소가 빛나고 있었다. 쟤는 신경 쓰지 마, 알로샤. 당신은 나의 게르빔이지만 쟤는 당신한테 말하는 꼬락선이 좀 봐. 가관이라니까. 미하일 오시포비치. 하고 그녀가 라키친을 불렀다. 너한테 욕설을 퍼부은 것은 사과하고 싶지만 지금은 다시금 그러기가 싫어졌어. 알로샤, 여기 내 쪽으로 와서 앉아. 그녀를 기쁜 미소를 지으면서 그에게 손짓했다. 자, 이렇게 앉아. 여기 앉아. 나에게 말해줘.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어디 한번 말해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 아닌 걸까? 나를 모욕한 그를 사랑하는 걸까 아닌 걸까? 나는 너희들이 오기 전까지 여기 어둠 속에 누워서 줄곧 내 마음을 향해 캐묻고 있었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 아닌 걸까? 알로샤, 당신이 나 대신 결정을 내려줘. 시간이 왔다니까. 당신 말대로 할 테니까 난 그를 용서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벌써 용서했잖아. 알로샤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용서야 하긴 했지. 그루셴크가 생각에 잠긴 듯 이렇게 말했다. 정말이지 야비한 마음이야. 나의 야비한 마음을 위하여. 그녀는 갑자기 식탁에서 술잔을 집어 단숨에 쭉 들이켜더니 잔을 들어 올려다가 마룻바닥으로 내팽개쳤다. 술잔은 쨍강거리면서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녀의 미소 속에는 어떤 잔인한 기운이 번득였다. 아니 어쩌면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지도 몰라. 그녀는 눈을 땅바닥에 내리깔고서 혼자 말처럼 무슨 협박이라도 하듯 말했다. 어쩌면 마음은 그저 이제 막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 나는 아직도 이 마음과 싸우고 있는 거야. 나는 말이야 알로샤. 지난 5년간의 내 눈물을 무서울 정도로 사랑해버린 거야. 어쩌면 내가 사랑한 건 오직 나의 모욕일 뿐 그 사람은 전혀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몰라. 그 사람 신세가 되는 건 정말 큰 사양인걸. 라키친이 씩씩거렸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키트가. 그런 신세가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너는 내 신발이나 꿰매주면 그만이야 라키트가. 너는 그런 일에 제격인 양반이지. 나 같은 여자는 너한테 어림도 없을걸. 그래 그건 그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도? 그럼 뭐하러 그렇게 빼입었대? 라키치는 표독스럽게 약을 올렸다. 옷차림 갖고 나를 나무라지 마 라키트가. 너가 내 마음을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 이런 옷점이야 지금 당장 찢어버릴 테다. 갈기갈기 찢어놓을 거야. 그녀는 쩌렁쩌렁 울리도록 외치댔다. 너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려입었는지 모르고 있어 라키트가. 그 앞으로 나가서 이런 모습의 나를 본 적이 있어 없어 라고 말할지도 모르지. 그가 나를 버렸을 때 나는 17살의 바싹 야위고 병약한 울보에 불과했어. 그래 그의 곁에 바짝 붙어 앉아서 그를 유혹했고 완전히 태워버릴 거야. 그를 유혹하고 완전히 태워버릴 거야.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지 잘 봤겠지만 뭐 그래도 그냥 그러고 있어. 친애하는 나리 콧수염을 적실 뿐 입안에 집어넣지 못할 테니까 라고 말할 거야. 자 바로 이러기 위해 이렇게 차려입은 건지도 몰라 라키트가. 그루셴크가 표독스럽게 웃으며 말을 끝맺었다. 나는 제 분을 못 이기는 난폭한 여자야. 알로샤 내 옷을 갈기갈기 찢고 나 자신을 나의 아름다움을 망가뜨리고 나의 얼굴을 불태우고 칼로 찢은 다음 구걸이나 하러 갈 거야. 그러고 싶어. 지금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가지 않을 거야. 그러고 싶지 않아. 내일 당장 쿠지마가 나한테 선물한 것과 돈을 전부 다 돌려보내고 나 자신은 평생 날품팔이 노릇을 하러 갈 거야. 이렇게 못할 줄 알고 라키트가 이렇게 못할 거란 말이지. 할 거야 하고 말 거야.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 다만 내 신경을 건드리지만 말란 말이야. 저놈은 쫓아버릴 테다. 저놈을 엿먹일 테다. 저놈이 다신 내 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겠어. 마지막 말은 히스테릭한 외침이나 다름없었지만 이번에도 참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베개로 몸을 던진 뒤 다시금 몸을 떨면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라키친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간이 다 됐군. 그가 말했다. 늦었어. 수도원에 못 갈지도 몰라. 그루셴크도 그렇게 자리에서 뻘떡 일어났다. 아니 정말 당신도 갈 생각이야 알로샤. 그녀는 깜짝 놀라 괴로워하면서 소리쳤다.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내 마음을 온통 열어 보이게 하고 또 찢어 발겨놓고 이제 다시 이 밤이 오면 나는 다시 나 혼자란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저 녀석이 너희 집에서 밤을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뭐 저 녀석이 원한다면 할 수 없지만 나는 혼자 가겠어. 라키친이 도끼 어린 어조로 놀려댔다. 입 다물어 사악한 영혼 같으니. 그루셴크가 분에 못 이겨 그에게 소리쳤다. 너는 저 사람이 내게 와서 해준 것과 같은 말을 해준 적이 결코 없었어. 대체 저 녀석이 너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라키친이 짜증을 내면서 툴툴댔다. 모르겠어. 몰라.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주었는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마음이 반응을 했어. 그가 내 마음을 뒤집어 놓은 거야. 그는 나를 안쓰러워해준 첫 번째 사람, 유일한 사람이야. 정말로. 이렇게 게르빔 같은 사람이 전에는 왜 오지 않았던 걸까? 그녀는 갑자기 미친 듯 흥분하여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평생 동안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렸고 누군가 그런 사람이 와서 나를 용서해 줄 알고 있었어. 누군가가 나같이 더러운 여자도 사랑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거야. 그 야비한 욕망을 떠나서라도.
내가 당신한테 그런 일을 해주었다고? 알로사가 그녀에게로 몸을 구부리고 상냥하게 그녀의 손을 쥔 뒤 감동적인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 나는 당신에게 양파, 그것도 가장 작은 양파 하나를 주었을 뿐인데, 그뿐인데, 이 말을 하면서 그 자신도 울기 시작했다. 이 순간 갑자기 현관에서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누군가가 현관으로 들어왔다. 그루셴카는 소시라치게 놀란 듯 벌떡 일어났다. 방 안으로 페냐가 요란스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들어왔다. 아시, 사람이 왔어요. 그녀가 숨을 헐떡이면서 즐겁게 소리쳤다. 모크로이에서 아가씨를 위해 마차를 보내왔어요. 이 트로이카의 마부 시모페이가 지금 새 말을 메고 있어요. 편지도 있어요. 아시, 여기 편지요. 편지는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는데 소리를 지르는 내내 그녀는 그것을 허공에다 흔들어대고 있었던 것이다. 그루셴카는 그녀에게서 편지를 낚아채어 촛불 쪽으로 가져갔다. 그것은 몇 줄로 된 쪽지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녀는 한순간에 다 읽었다. 오라고 부르는군요. 그녀가 온통 창백해진 채로 병적인 미소로 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다. 휘파람을 불었어. 그럼 기어가야지 이 강아지. 하지만 그야말로 잠깐 그녀는 망설이듯 서 있었다. 갑자기 피가 그녀의 머리로 솟구쳐 그녀의 뺨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간다. 그녀가 갑자기 소리쳤다. 나의 5년, 이젠 안녕이다. 알로시아 잘가. 운명은 결정되었어. 어서들 가봐. 이제 다들 나를 떠나라고. 더 이상 내 얼굴을 볼 일은 없을 거야. 그루셴카는 새로운 인생 속으로 날아갔어. 나를 기쁘게 생각하지 말아줘.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줘. 라키트카, 어쩌면 나는 죽으러 가는지도 몰라. 꼭 술에 취한 것 같군. 그녀는 갑자기 그들을 내버려두고 침실로 달려갔다. 뭐 지금 저 여자한테 우리는 안중에도 없군. 라키친이 툴툴댔다. 가자. 하마터면 또다시 저 여자의 비명이 시작될 테니까. 눈물 찔찔 짜는 비명은 이제 넌더리가 났어. 알로사는 자기를 기계적으로 끌어내는데도 가만히 있었다. 마당에는 마차가 서 있었고 사람들이 말을 매느라 등불을 들고 오가며 부산을 떨고 있었다. 열린 대문으로 말을 새로 맨 트로이카를 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알로샤와 라키친이 현관 계단에서 내려 서자마자 갑자기 그루셴카의 침실의 창문이 열렸고 그는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알로샤의 뒤에 대고 소리쳤다. 알로셰치카, 미첸카 형에게 안부를 전해주고 이 못된 년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말해줘. 그리고 역시나 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전해줘. 그루셴카는 당신같이 점잖은 사람을 버리고 비열한 놈한테 몸을 맡겨놓으라 라고. 그루셴카는 그를 1시간, 고작해야 1시간을 사랑했을 뿐이라는 것도 덧붙였죠. 이 1시간을 그가 지금부터 평생 기억하도록 말이야. 그루셴카가 평생 소원으로 당신한테 부탁하는 거라고 말이야. 그녀는 흐느낌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을 끝맺었다. 창문이 쾅 닫혔다. 라키친이 웃으면서 소처럼 음매거렸다. 너희 형 미첸카를 찔러 죽여놓고선 평생 기억하라고 부탁하다니 독충처럼 잔인하군. 알로시아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양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라키친과 나란히 바빠 죽겠다는 듯 다급하게 걸음을 옮겼다. 꼭 망아지경에라도 빠진 듯한 기계적인 걸음이었다. 라키친은 무언가에 쿡 찔린 것 같았으니 누군가가 아직 전혀 아물지 않은 상처를 손가락으로 건드린 것 같았다. 아까 알로샤를 그루셴카 집으로 데려가면서 그가 기대한 것은 전혀 이런 것이 아니었다.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는 폴란드 사람이야. 그녀가 말한 그 장교 말이야. 그가 제법 자제를 하면서 다시 말을 꺼냈다. 아니 지금은 장교도 뭣도 아니야. 시베리아 어디 중국과 맞닿은 국경지대에 있는 세관에서 관리로 근무했다니까 뭐 말라 비틀어진 폴란드 놈쯤 되겠지. 일자리를 잃었다는 소문이 들리더군. 이제 그루셴카가 돈을 좀 모았다는 소리를 듣고서 돌아온 거야. 바로 이게 기적의 전부야. 알로샤는 이번에도 아무 소리도 못 들은 것 같았다. 라키친도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뭐야 이거? 죄 많은 여자를 전향이라도 시킨 건가? 그가 알로샤에게 표독스럽게 웃기 시작했다. 당년을 진리의 길로 인도했다. 이건가? 7마리의 악귀를 쫓았다.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기대했던 기적들이 여기서 일어났다는 거로군. 그만 좀 해 라키친. 영혼 깊이 고통을 느끼며 알로사가 일침을 가했다. 지금 그러니까 아까 그 25루블 때문에 나를 경멸하는 거지? 참된 친구를 팔았다 이런 거겠지? 하지만 너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도 유다가 아니야. 아이 라키친, 나는 그 일은 아예 잊었어. 진심이야. 알로사가 소리쳤다.
너가 지금 나서서 상기시켰지. 하지만 라키치는 이미 결정적으로 열을 받고 말았다. 젠장, 내 놈들 하나에서 10가지 죄다 귀신한테 잡혀가 버리라. 갑자기 그가 울부짖었다. 무엇하러 젠장, 내가 너와 한패가 되었다. 앞으로 더 이상 너가 어떤 놈인지 알고 싶지도 않아. 혼자 가. 너의 길은 저쪽이야. 그러고서 그는 알로샤를 암흑 속에 혼자 내버려 두고 몸을 휙 돌려 다른 거리 쪽으로 가버렸다. 알로샤는 도시에서 나와 들판을 가로질러 수도원으로 갔다. 4. 갈릴레아의 카나. 알로샤가 암자에 도착한 것은 수도원의 시간으로는 이미 아주 늦은 때였다. 문지기는 그를 특별 통로로 들여보내 주었다. 이미 9시를 알렸으니. 모두에게 그토록 불안스러웠던 날 이후 다들 휴식과 안정을 취하는 시간이었다. 알로샤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서 지금은 장로의 관이 놓여있는 그의 성방으로 들어갔다. 성방에는 관 앞에서 홀로 복음서를 읽는 파이시 신부, 그리고 어젯밤의 다마와 오늘의 소란으로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다른 방의 마룻바닥에서 젊은이다운 깊은 잠에 빠져있는 어린 견습 수도성 포리피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파이시 신부는 알로샤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지만 아예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알로샤는 문에서 오른쪽 구석으로 간 뒤 무릎을 꿇고 서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의 영혼은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어쩐지 흐릿하여 단 하나의 감각도 뚜렷하게 부각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밀어내면서 조용하고 고른 순환을 계속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달콤한 기분에 젖어 있었으며 이상하게도 알로샤는 이것에 놀라지 않았다. 그는 다시금 자기 앞에 놓인 관을, 사방이 가려진 그에게 귀중한 고인을 보고 있었지만 아까 아침처럼 울음이 터져나오고 가슴을 애는 고통스러운 애처로움은 그는 영혼 속에서 느껴지지 않았다. 지금 성방 안으로 들어와 그는 성물을 대하듯 관 앞에 엎드렸지만 기쁨이, 그야말로 기쁨이 그의 머리와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성방의 창문 하나가 열려 있어서 공기는 신선하고 서늘했는데 결국 창문을 연 걸 보니 냄새가 더 심해졌나 보다 라고 알로샤는 생각했다. 하지만 아까까지만 해도 그토록 끔찍하고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던 썩는 냄새에 대한 생각도 지금은 그의 내부에서 아까와 같은 우수와 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곧 그 기도가 기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생각들의 파편들이 그의 영혼 속에서 별처럼 반짝이며 타오르다가 곧 다른 것들로 바뀌면서 꺼져갔지만 대신 갈증을 풀어주는 것 같은 무언가 완전하고 확고한 것이 영혼을 가득 채웠으니 그는 이것을 직접 의식하고 있었다. 이따금씩 그는 열렬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토록 감사하고 사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기도를 시작할 아치면 갑자기 무언가 다른 생각이 들어 몰두하게 되었고 그러면 기도도 또 기도를 중단시킨 무언가도 잊어버리곤 했다. 파이시 신부가 읽는 것에 귀를 기울였지만 기진맥진한 상태라 신압으로 졸음이 밀려왔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갈릴레아의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라고 파이시 신부가 읽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요한복음서에 있는 글이죠. 혼인잔치? 이건 무슨 혼인잔치일까? 이런 생각이 알로시아의 머릿속에서 폭풍우처럼 스쳐갔다. 그녀에게도 행복이, 그녀는 연애에 갔다. 하지만 칼은 가져가지 않았어. 칼을 가져가지는 않았다고. 이건 그저 애처로운 넋두리에 불과했어. 애처로운 넋두리는 용서해 주어야지. 반드시 애처로운 넋두리는 영혼을 달래주는 법이니까. 그것이 없다면 사람들은 너무도 큰 슬픔에 시달리겠지. 라키치는 골목으로 빠져버렸다. 자신의 모욕을 생각하는 한 라키치는 늘 골목으로 빠져버린 것이다. 하지만 길은 크고 곱고 밝고 수준과 같고 그 길의 끝에는 태양이 뭐라고? 지금 읽는 건 뭘까? 그런데 포도주가 부족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했다. 포도주가 없구나. 이런 말이 알로샤의 귀로 들어왔다. 아, 그래. 나는 이 부분을 놓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니까. 이건 갈릴레아의 카나야. 첫 번째 기적. 아, 이것은 기적이야. 아, 이거야말로 사랑스러운 기적이야. 그리스도는 첫 기적을 행함에 있어 사람들의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곳을 방문하셨고 사람들의 기쁨을 더 크게 해주셨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는 그들의 기쁨도 사랑하느니
고인은 이 말씀을 반복하곤 하셨지. 이건 그분의 아주 주된 생각들 중 하나였어. 기쁨이 없이는 살 수도 없노라고 미차가 말하곤 했다. 그래 미차, 참되고 아름다운 것은 모두 언제나 모든 것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노라고. 이것도 그분의 말씀이었고.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의 하인들에게 말했다. 무엇이든지 저분이 너희들에게 일러주는 대로 하여라. 행하라. 기쁨. 누구든 가난한 자들, 아주 가난한 자들의 기쁨을 창조하라. 물론 혼인잔치에 쓸 포도주조차 부족하다면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겠지. 역사가들이 기록하길 그 당시 겟네사렛 호숫가의 모든 지역에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가난한 주민들이 퍼져 있었다고 하니까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또 다른 위대한 존재, 즉 그리스도의 어머니는 또 다른 위대한 마음으로 그가 그저 위대하고 무슨 위험만을 위해서 내려온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으며 그를 자신들의 초라한 결혼식에 상냥하게 초대한 무지하고도 또 무지한 저 순진한 존재들의 순박하고 질박한 즐거움이 그의 마음을 동하게 할 수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어.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는 조용히 웃으면서 말하지. 아니 정말로 그가 가난한 자들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늘려주려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이었을까? 어쨌거나 그는 이렇게 와서 어머니의 부탁대로 행했던 것이다. 아, 신부님이 또 읽고 계시는군.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우라 하고 말씀하신 즉 그들이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신 즉 그러자 그들은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 났는지 알지 못하였다. 하지만 물을 퍼간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은 신랑을 불렀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그 다음에 나쁜 것을 내놓는 법인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아껴두셨군요. 하지만 이게 뭘까? 왜 이런 걸까? 방이 왜 넓어지는 걸까? 아 그래, 이건 결혼식, 혼인잔치가 아닌가? 그래, 물론 그렇지. 여기 손님들도 젊은이들도 앉아있고 군중들은 즐거워하고 현명한 과방장은 어디에 있는 걸까? 아니 저게 누구야? 누군 건가? 또 방이 넓어졌다. 저기 크다란 탁자 뒤에서 누가 일어나는 걸까?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 계시는 건가? 그분은 관 속에 계신데 하지만 그분은 여기에도 계신걸? 일어나셔서 나를 보시고 이리로 오시는군. 주여. 그렇다. 그에게로 다가온 사람은 그분. 얼굴이 자잘한 주름으로 뒤덮인 기쁨에 차서 조용히 웃고 있는 여인 노인이었다. 관은 잊지도 않고 그분은 어제 손님들이 모여들어 함께 앉아있을 때 입은 옷을 입고 있다. 얼굴은 몹시 환하고 눈은 빛나고 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분도 연회에 온 것일까? 역시나 갈릴레아의 카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것일까? 나도 얘야, 나도 초대받았단다. 초대를 받고 부름을 받았지. 그의 위로 조용한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왜 여기에 숨어있냐고 보이지 않게 말이다. 너도 우리가 있는 곳으로 가자꾸나. 그분의 목소리, 조심하 장로님의 목소리다. 그분이 아니라면 이렇게 부를 리가 없지 않은가. 장로는 알로시아를 손으로 일으켰고 그는 무릎을 펴고 일어났다. 즐거워하자꾸나. 여인 노인이 계속했다. 새 포도주를, 새롭고 위대한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자꾸나. 봐라, 손님들이 얼마나 많으냐. 여기 신랑 신부도 있고 또 여기 현명한 과방장도 있고 또 나도 여기 있지 않니. 이곳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양파 한 뿌리를, 그것도 작은 양파 한 뿌리를 내놓았을 뿐이란다. 그래, 우리 일은 어떠냐? 너도 조용하고 온순한 나의 소년이여, 너도 오늘 갈증에 허덕이는 여인에게 양파 한 뿌리를 주지 않았느냐? 시작해라, 얘야, 온순한 아이야. 너 자신의 일을 생각해야지. 우리의 태양이 보이느냐? 너는 그분이 보이느냐? 무서워서 감히 쳐다보질 못했습니다. 알로시아가 속삭였다. 그분을 무서워하지 말거라. 그분이 무서운 것은 우리에 비해 너무도 위대하기 때문이요. 또 그분이 끔찍한 것은 우리에 비해 너무 높기 때문이지만 그분은 무한히 자비롭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며 손님들의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새로운 손님들을 기다리고 또 새로운 손님들을 끊임없이 정녕 세세토록 불러들이고 있는 거란다. 저기 새 포도주를 가져오는구나. 보이느냐? 그릇을 가져오는구나.
무언가가 알로시아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더니 갑자기 무언가가 그를 고통스러울 정도로 가득 채웠고 환희의 눈물이 그의 영혼 속에서 솟구쳤다. 그는 두 팔을 뻗어서 소리치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다시금 관, 열린 창문, 또박또박 이어지는 조용하고 엄숙한 독경소리. 하지만 알로시아는 더 이상 독경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는 무릎을 꿇은 채 잠이 들었는데 지금은 두 발로 서 있었으니 그는 갑자기 꼭 자리에서 떨어져 나온 양 다급하고 확고한 걸음걸이로 세 발짝을 떼어 관 바로 곁으로 다가갔다. 심지어 파이시 신부의 어깨마저 건드렸지만 그것을 알아채지도 못했다. 상대방은 순간 성경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지만 당장 젊은이에게 무언가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음을 깨닫고는 다시 눈을 돌렸다. 알로시아는 30초 정도 관을, 가슴에는 성상을 쥐고 머리에는 팔각형 십자가가 달린 두건을 쓴 채 미동도 없이 관 속에 갇혀 누워있는 고인을 바라보았다. 바로 지금 그는 고인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 목소리는 아직도 그의 귀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귀를 기울였고 무슨 소리가 더 나길 기다렸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몸을 휙 돌려 성방에서 나와버렸다. 그는 현관 청계 참에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고 빨리 아래로 내려갔다. 환희로 가득 찬 그의 영혼은 자유를, 공간을, 더 넓음을 갈망했다. 그의 위로 조용하게 빛나는 별들로 가득 찬 둥근 지붕 같은 하늘이 더 넓게 아득하게 펼쳐졌다. 천정에서 지평선까지는 아직 그다지 선명하지도 않은 은하수가 두 줄로 나뉘어져 있었다. 신선하고 움직임이 전혀 없을 만큼 조용한 밤이 땅을 뒤덮고 있었던 것이다. 하얀 탑과 성당의 황금빛 머리들이 호박빛의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다. 건물 주위의 화단에서 자라는 화려한 가을꽃들은 아침녘까지 잠들어 있었다. 땅의 고요함이 하늘의 고요함과 뒤섞이는 듯 했으며 땅의 비밀이 별들의 비밀과 접촉하는 듯 했다. 알로시아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바라보다가 갑자기 다리라도 꺾인 양 땅으로 몸을 던졌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땅을 끌어안고 있는지 몰랐으며 왜 그가 이토록 억누를 수 없을 만큼 땅에 입을 맞추고 싶은지, 온 땅에 이렇게 입을 맞추고 싶은지 구태여 해명하려 들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울면서 흐느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땅에 입을 맞추었고 그것을 사랑하겠노라고, 영원토록 사랑하겠노라고 미친 듯이 흥분에 휩싸여 맹세했다. 땅을 너희 기쁨의 눈물로 적시고 너희 그 눈물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 그의 영혼 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무엇을 두고 그는 울고 있었던가? 그는 환희에 가득 차서 심지어 저 10년으로부터 그를 비추어주는 저 별들을 두고서 울었으며 이 미친 듯한 흥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모든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들로부터 흘러나온 실들이 한꺼번에 그의 영혼 속으로 모여드는 것 같았고 그 영혼은 다른 세계들과 접촉하면서 온몸으로 전율했다. 그는 모든 이들을 모든 것에 대해 용서하고 싶었고 또 용서해달라고 빌고 싶었다. 결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위하여, 만물을 위하여 용서를 비는 것이니 다른 이들도 나를 위해 용서를 빌어주리라. 이런 소리가 다시금 그의 영혼 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궁룡처럼 튼튼하고 확고부동한 무언가가 그의 영혼 속으로 내려오는 것을 시시각각으로 분명하고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다. 어떤 상념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듯 했으니 이제 평생 동안 영원토록 그럴 것이다. 땅으로 몸을 던질 때의 그는 연약한 청년이었지만 일어섰을 때는 한평생 흔들리지 않을 투사가 되어 있었으며 이것을 바로 이 환희의 순간에 갑자기 의식하고 예감했다. 그리고 이후 알로시아는 이 순간을 평생 동안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 시각 누군가가 내 영혼을 찾아주었던 것이다. 훗날 그는 자신의 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이렇게 말하곤 했다. 사흘 뒤 그는 수도원에서 나왔으니 이것은 그에게 속세에 머물라 라고 명령한 그의 고 장로의 말씀을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제 7편을 전부 읽었습니다.